자, 4대 문명 하면 제일 먼저 시작된 문명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강 주변에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 옆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문명. 그렇죠. 이집트 하면 무슨 강이 있죠? 나일 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도 문명. 인도 문명은 무슨 강에서 시작됐어요? 인더스 강. 인더스 문명. 자, 그리고 마지막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우리 그 전설 속의 임금들부터 쭉 봤는데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삼왕 오제 그렇죠. 그뭐 삼왕 오제 중에서 마지막 두 임금이 특히 좀 중요했죠. 그 정치 잘했던 요임금이 있었고 그 요임금은 능력이 뛰어난 순한테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한테 임금 자리 안 주고 순한테 임금 자리 물려줬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선 선양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순임금은 역시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황하 물 넘칠 때 그 치수 사업을 잘했던 빨리 와. 네. 그 네, 우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이것도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선양. 네, 자기 아들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한테 임금 자리 물려주는 걸 선양이라고 해요. 우도 그 뛰어난 사람한테 임금 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우가 추천했던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우의 아들이었던 계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 이제 그 우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 계속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세습이 시작돼요. 우가 다스렸던 땅 이름이 뭐였죠? 한 글자로? 하였죠, 하. 예. 그래서 그 나라 중국 전설 속 최초의 왕조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라. 자, 근데 하나라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기록은 돼 있는데 이 하나라 때 실제로 썼던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하나라 때 거라고 밝혀진 게 없죠.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설 속의 왕조이죠. 아직 역사적으로 입증이 안 된 왕조예요. 자, 하나라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조가 상나라였죠, 상나라. 네, 상나라는 갑골문 때문에 갑골문에 적혀 있는 기록과 사마천 사기에 있는 역사 기록이 일치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왕조예요. 자, 이 상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죠. 폭군. 달기라는 여인을 데리고서 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이 주왕을 주나라 무왕이 몰아내고 자, 주나라가 중국을 이제 다스리게 됐죠. 자, 주나라 무왕은 그 하늘이 임금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지금 상나라 주왕이 포악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그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주나라 무왕이 내세웠던 이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 천, 천명 사상이죠. 예. 자, 그리고 그 천명을 받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서. 천,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불렀죠.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왕도 있지만 뭐라고도 불러요? 천자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은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이 71명이었어요. 자, 그 71명의 공신들에게 땅을 떼어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했죠. 자, 이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했죠? 봉건제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때 공을 세운 크기와 그리고 얼마나 주나라 무왕과 그 혈연적인 연관성이 더 깊은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등급을 다섯 등급으로 나눴죠. 자, 그 공신들 다섯 등급으로 나눴는데 그때 이제 총동 술잔을 주면서 등급을 정해줬다고 해서 등작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5등작 중에서 제일 높은 등작은 뭐였어요? 공 그 아래, 후 그 아래, 백 그 아래, 자 그 아래, 남 그쵸? 자, 이 중에 공후 백자남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았다 그랬죠? 후가 제일 많았다 그랬죠? 후가 제일 많아서 이 다섯을 대표하는 이제 명칭으로 후가 좀 쓰이게 되고 그걸 제후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주천자, 주나라 왕은 제후들에게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했고, 제후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땅덩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 받은 땅을 또 자기 부하들, 대부라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자, 대부들이 받은 땅도 넓긴 했는데 대부들은 그 땅을 누구한테 나눠주진 않고 자기가 다스리는데 다스릴 때 그 대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사라고 불렀어요. 어, 이제 그 지식인들 그들을 이제 사라고 불렀는데 네, 그쵸. 그 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네, 이런 유명한 지식인들이 사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봉건제로 이제 주나라가 중국을 다스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저 주나라 문왕이 터백창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자, 희창의 큰아들이 희고였죠. 둘째 아들이 희발, 셋째 아들이 선, 넷째 아들이 단 이렇게 나가는데 자, 희고는 죽었죠. 맞아요. 고기죽이 돼버렸죠. 그럼 끔찍하게 죽었죠. 자,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었던 희발이 아버지 희창을 이어서 이제 주나라를 세우고 무왕으로 즉위한단 말이에요. 자, 무왕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희송이었어요. 이름이 예쁘네요. 희송. 성이 희고 이름이 송이었어요. 자, 근데 무왕이 30이 안 돼서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나라 무너뜨리는 것까지 보고 봉건제로 제후들 임명해 놓고 할 건 다 했는데 너무 금방 죽었어요. 자, 그래서 무왕이 죽었을 때 무왕의 뒤를 이어받을 희송이 나이가 10살이 안 됐다 그래요.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보다도 어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이 희송이 주나라의 이대왕 성왕이에요. 자, 근데 무왕은 불안했어요. 이 성왕이 너무 어렸고 얘가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아래 여러 형제들, 희선, 희단 여러 형제들이 다 정치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기 아들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무왕이 보기에 자기 동생들 중에서 제일 능력도 뛰어나고 충성심도 강했던 동생이 희단이었어요. 그래서 무왕은 희단한테 주라는 땅을 다스리게 해요. 그 희단은 주공이라고 불리고 이름이 뭐죠? 단이죠, 단. 주공단이라고 불려요. 그 무왕이 죽으면서 자기 어린 아들 성왕을 주공단한테 맡기고 죽어요. 자, 그래서 어린 성왕을 대신해서 주공단이 정치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주공단 지가 뭐 임금도 아닌데 어린 왕 끼고서 자기가 임금처럼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마라 난리야. 자, 그래서 이 희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그 희단과 어린 성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 이 반란이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주공단이 겨우겨우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희선, 뭐 희도, 희처, 자, 이런 여러 형제들을 다 제거하고 이 마침내 형제들의 반란을 평정하고 주나라를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봐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 주공단이 욕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어. 지금 주나라는 어린 왕 성왕이 다스리고 있죠. 근데 성왕은 너무 어리고 실제 권력이 없죠. 자기가 임금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다른 형제들도 자기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많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공단 같은 사람들이 보통 어린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공단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이 소공석은 또 그 주공단의 또 다른 형제예요. 이 두 주공단과 소공석 이 두 그 인물들이 어린 성왕을 잘 옆에서 이렇게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 왕을 잘 뒷받침하는 거를 보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좌.
자, 주공단과 소공석, 그 무왕의 동생들이 어린 성왕을 잘 보조했기 때문에 성왕이 나이가 먹고 20살이 넘을 때까지 왕자리를 뺏기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왕이 딱 20살이 되자마자 주공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사권, 사람 여기저기 배치하는 인사권 이런 것들을 다 어린 성왕에게 다시 넘겨주고 자기는 은퇴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동양에서 여러 그 역사학자들이나 여러 그 인물들이 얘기할 때마다 충성의 대명사 하면 누굴 꼽는다? 주공단을 꼽는다. 자기가 임금이 될 수 있었음에도 어린 조카를 잘 보조해서 뛰어난 임금으로 만든 사람, 충성의 대명사. 자, 그렇게 해서 이 주공단은 어린 성왕을 잘 보조한 대가로 노라는 땅을 받아요. 노. 노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주공단이 어느 나라의 시조가 됐다고요? 노나라. 노나라 출신 유명한 정치가. 너희 어른 보면 인사하고,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이거 다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공자라고 들어봤어요? 노나라 출신의 유명한 정치가 누구라고요? 공자. 네. 자, 소공석은 역시 성왕을 잘 보조한 대가로 연이란 땅을 받아요. 연. 그래서 연나라의 시조가 돼요. 연나라는 우리 한국이랑 제일 붙어 있는 그 중국 나라예요. 그래서 연나라가 당시 한국에 기원전 7세기에 있었던 나라로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연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와서 조선이 땅을 2천리나 뺏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 조선이 옛날에 있는 조선이라 그래서 무슨 조선? 고조선이에요. 예. 자, 고조선이랑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웠던 어느 나라? 연나라. 그리고 연나라에서 나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고조선으로 망명 넘어오게 되죠. 예. 그때 위만이 그냥 혼자 왔어요? 혼자 오지 않고 그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철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다고. 예. 그래서 위만이 연나라로 들어오고부터, 연나라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고부터 고조선은 강력한 철제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그럼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자, 주나라가 200년을 잘 가요. 성왕 뒤를 이어서 여러 뭐 강왕, 모광 이런 왕들이 등장하면서 자, 200여 년을 잘 버티는데 주나라 10대 왕으로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왕. 여자 왕이 아니에요. 이 여라는 한자 뜻에 좀 어? 아니야. 그 여자가 아니라 좀 어둡다, 멍청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여왕은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정치를 못해서 정치 못하는 왕들이 보통 뭐 좋아해요? 술 여자 좋아하죠. 그쵸? 술 여자 노는 거 좋아하고 자기한테 바른 말하는 사람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자기한테 달콤하고 아부하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다가 당시 이 여왕의 동생들, 그 동생들도 공교롭게도 이름이 이제 주공과 소공이었는데, 자, 이들이 여왕을 자기 형인데 주나라 바깥으로 쫓아내버려요. 자, 여왕은 신하들한테 쫓겨난 거죠, 나라 바깥으로. 자, 그래서 주나라는 한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13년 동안 나라에 임금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공과 소공이 둘이서 공동으로 나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원전 841년부터 기원전 828년까지 13년 동안 주나라의 임금이 없이 신하들끼리 공동으로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공화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은 민주? 주의. 또 민주 무슨 뭐? 민주주의. 네. 민주? 네. 얘기해. 그 BC 841인데 왜 그 828이나? 이거는 기원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죠, 그죠. 예. 0년은 없고 1년에서 뒤로 가면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이재명이 왕이에요? 왕이 아니죠. 네, 대통령. 자,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큰일 나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자, 이 당시에 그 공화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됐고, 이 말이 앞으로 이제 동양이나 여기저기 정치에서 쓰이는 그 공화국의 그 기원이 되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왕이 쫓겨난 다음에 체라는 땅에서 죽게 돼요. 근데 여왕은 생전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다행히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주공과 소공이 여왕의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선왕으로 즉위해요. 주나라 11대 왕이에요. 정치를 어느 정도 잘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나라를 많이 망쳐놔가지고 자, 선왕 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웠어요, 주나라. 자, 그런데다가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라 망하기 직전에 용 두 마리가 궁궐로 들어와서 침을 흘렸다 그랬죠. 그 침을 상자에다 보관했다 그랬죠. 그 상자에 보관해놓은 침이 은나라 400년 동안 이제 궁궐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은나라 망한 다음에 주나라 궁궐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주나라 궁궐에서 200년 동안 그걸 잘 보관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주나라 주변에 여러 오랑캐들이 막 주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자, 주나라 입장에서 너무 이게 지금 나라 상황이 어려워서 점쟁이한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질 수 있을까 하고 점을 쳐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상자를 열어보래요. 그래서 그걸 믿고 상자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 상자에서 그 고약한 용의 침, 냄새가 엄청 났다 그래요. 그 용의 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나오고 나와가지고 주나라 궁궐 그 바닥 이런 것들을 다 흥건히 적셨다 그래요. 자, 옛 속담에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으로 물리친다는 속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이 더러운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더러운 거 하면은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자, 그런 거 말고 또 더러운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좀 옛날 옛적 사람들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주나라 사람들은 그 여자들 있죠. 네. 그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네. 그 마법에 걸리죠. 이제 성인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마법에 걸리는데 생리를 하죠. 예.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피가 나오죠. 예. 그거를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막 수다를 떨고 얘기를 막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예전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으니까 좀 이렇게 더럽고 좀 저열한 거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궁에서 일하는 궁녀들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생리하는 궁녀들을 모아가지고 빨가 벗긴 다음에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더러운 걸로 물리친다는 그,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빨가벗은 생리하는 궁녀들이 하도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거품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 거품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거품 가운데서 새까만 뭐 하나가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사람. 네. 그게 이제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도마뱀이었어요. 네. 어느 기록에선 자라라고도 해요. 자, 그 도마뱀이 궁궐 안을 정말 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온 그 궁궐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이 그 7살 난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궁녀가. 그 궁녀 치마 아래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궁녀의 네, 네, 여기 아래로 이 성기 쪽으로 쑥 들어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7살 난 어린아이 뱃속으로 이 도마뱀은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13년이 흘렀어요. 이 7살 난 아이는 이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다도 얘기를 못하고, 아무튼 그 도마뱀의 행방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어린아이만 아는 상태로 13년이 흘렀어요. 그 아이가 이제 몇 살이 됐죠? 20살이 됐죠? 자,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자, 꽃빙랑 예, 그 임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남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몰래 그 아이를 낳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 그 아이는 딸이었어요. 자, 근데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그 궁녀가 키울 수 있었겠어요? 혼자서 어떻게 키워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 그 잠자는 그 이렇게 바구니를 요람이라고 하죠. 그 아이를 이불을 덮어가지고 요람에 넣은 다음에 강물에 띄워버렸어요, 아이. 자, 근데 그 강물에 떠가던 그 요람, 그 아이가 담긴 그 바구니가 떠가다가 웬 그 부부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러 왔는데 웬 요람 바구니가 떠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람을 받아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이가 이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부가 이 아이들을 얻게 된 것도 운명이다. 그리고 그 부부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때부터 키우게 돼요. 자, 그 아이는 포라는 땅에서 자라요. 그래서 성을 포로 삼아요. 자, 이름은 사라고 정했어요. 그 요람에서 넘어온 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포사. 자, 이 포사는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어마어마하게 예뻐졌어요. 네. 자, 주변 그 동네 마을 남자들이 정말 이 포사 보고 학원 지나가다가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포사가 굉장히 예뻤단 말이에요. 자, 10살 때 이제 미모가 꽃피기 시작해서 14살, 17이 됐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당시 선왕은 죽고 선왕의 아들이었던 유왕이 즉위했는데 이 유왕이 그 포라는 마을에 왔다가 우연히 포사를 봤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반했어요. 자, 그래서 포사를 그날로 궁궐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리고 포사를 데리고 이제 꽁냥꽁냥 이제 잘 사는데, 자, 문제는, 자, 선생님 봐봐. 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 어떤 여자가 제일 예쁠까요? 그리고 날기 전에 이빨 하였습니다. 이빨 하얗고, 입술 까맣고 빨갛고, 까만? 애가 제일 예쁜 여자. 너희도 나중에 이제 남자들도 그러고 사람 만나보면, 연연해보면 아는데, 잘 웃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누구라고요? 잘 웃는 여자. 물론, 근데 이거 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고, 비주얼이 받쳐준 상태에서 잘 웃으면 더 예쁜 거죠. 근데 호사가 예뻤는데 웃질 않는 거예요. 자, 너희 이제 나중에 남자들 연애해보면 알아요. 그, 여자를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 남자들은 이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막 웃게 하려고. 많이 했었죠, 예전에.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포사를 웃게 하려고 온갖 선물을 갖다 바치고 뭐 하는데도 다른 여자들과 달리 포사는 웃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게 할까 유한이 걱정이 많았는데, 자, 하루는 이 당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천이 비단이죠. 예. 비단을 하인들이 가져왔다가 우연히 그 비단을 잘못 비단자 옷자락을 밟아가지고 비단이 찍 하고 찢어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비단이 비싼 거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쩌지 하는데 이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포사가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유황이 네, 보물창고에서 비단을 꺼내다가 포사 앞에서 찍찍 계속 찍기 시작을 했어요. 자, 주나라 보물창고는 점점 텅텅 비어가기 시작을 했겠죠?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단을 찢어도 포사가 웃질 않아요. 질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황이 어떻게 하면 또 포사를 웃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멀리 있는 부모님한테 연락할 때 뭐 해요? 전화.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뭐 문자하거나 하죠.
근데 이 당시 때는 전화도 카톡도 문자도 없죠. 그렇죠. 편지를 보내거나 정말 위급한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알릴까요? 말 타고 가. 말 타고 가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더 빠른 방법.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가 없죠. 네. 그거 전해줄 사람이 있잖아. 자, 나라 바깥에서 누가 적이 쳐들어오면 그 국경에서 그쵸. 그 봉화라고 해서 그 불을 피우면은 낮에는 연기가 나죠. 밤에는 불빛이 보이고. 그 봉화를 곳곳에 설치를 해놔가지고 여기서 불 피우면 여기도 불 피우고 불 피우고 해서 수도까지 알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연락수단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원래는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중요한 연락수단이니까 봉화를 그때만 올렸는데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잘못 봉화를 올렸어요. 그래서 소식이 막 이제 수도에 잘못 전달이 돼서 자, 우리 주나라 때는 적이 쳐들어오면 주나라 왕이 사는 수도를 누가 방어해 준다고 그랬죠? 주나라 왕한테 땅을 받고 나라를 세운 제후들. 제후들이 와가지고 주나라 왕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자, 봉화가 잘못 올라가서 주나라 그 왕이 임명했던 71명의 제후들이 우르르 다 주나라 수도를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봉화가 잘못 올라간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후들이 그 말 그대로 허탕을 친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서 포사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년이죠. 자, 그래서 유황이 또 이걸 보고, 자, 이때부터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봉화를 올렸다 껐다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주나라 제후들은 어떻게 해요? 봉화가 올라가니까. 주나라 수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와봐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나 진짜 대출했을 때 이제 못 그렇죠? 자, 이제 그 봉화를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유황이 자, 포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자, 근데 포사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유황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태자였단 말이에요. 유황의 뒤를 이어요. 근데 자, 남자들 심리가 어때요? 자, 사랑하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태자가 있는데도 포사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매우 나빴겠죠? 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 6월 달에도 뭐가 내린다 그래요? 예, 눈이 내린다 그래요. 서리가 내린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유황의 첫 번째 부인이 자, 여기 주나라가 있으면 주나라 주변에 살던 여러 오랑캐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살던 오랑캐를 적이라고 불렀어요. 북적. 동쪽에 살던 오랑캐, 우리 고조선 포함해서 이라고 불렀고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만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에 사는 오랑캐에서 남만. 삼국지에 남만 나오죠. 남만왕 맹획 뭐 이런. 자, 서쪽에 사는 오랑캐를 융이라고 불렀죠. 융. 어디 살았다고요? 서쪽에. 자, 유왕의 첫 번째 부인이 서융의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지금 주나라는 봉화를 올려도 제후들이 도와주러 오지도 않으니까 쳐들어오면 손쉽게 수도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서융이 이 얘기를 듣고 주나라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봉화를 올렸지만 제후들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를 않았어요. 결국 자, 서융이 주나라 수도 호경을 함락시키고 유황과 포사를 잡아서 죽여요. 자, 주나라는 수도를 뺏기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이 시기를 동쪽의 낙양이란 곳으로 수도를 옮기거든요. 동주라고도 부르고, 자, 그리고 동주 앞에 수도가 서쪽 호경에 있을 시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서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서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수도를 낙양으로 옮겨간 무슨 시대가 시작된다? 동주 시대가 시작된다.
자, 그런데 동주시대에 이제 살아남은 주나라 왕족들이 다시 주나라 재건해서 주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주나라가 예전처럼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수도도 뺏기고 쫓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나라는 힘이 없고, 오히려 주나라가 임명했던 여러 제후들 있죠. 그 제후들이 오히려 힘이 더 세가지고, 그 제후들이 중국을 쥐락펴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동주시대라고 잘 안 부르고, 여러 제후들이 다스렸던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자, 서융, 융족의 침입으로 서주시대가 끝을 내리고 동주시대가 시작하는데 동주시대라고 안 부르고 제후들의 힘이 더 셌던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리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융족, 서융이 나쁜 놈들이죠. 오랑캐니까. 자기네들 수도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 융족을 비난을 해요. 개 같은 융족이라 그래서 이 서융을 견융이라고 불러. 개견자 써가지고. 견융의 침략으로 주나라는 수도를 동쪽의 나급이란 곳으로 옮기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 중국 고대사였어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112페이지로 가보세요. 네, 112페이지. 자, 이게 교과서 순서대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건데, 이 교재는 중국사 쭉 있고, 서아시아사 쭉 있고 해가지고, 교과서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중국사 조금, 서양사 조금, 서아시아사 조금, 인도사 조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 진도는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사 지금 주나라까지 받고, 이제 그 서아시아사를 볼 거예요. 자, 우리 4대 문명 제일 먼저 시작된 문명이 어디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메소가 중간이란 뜻이었고 포타미아가 강이란 뜻이었죠. 두 강 중간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는 수업 차원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안 하고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동쪽이죠, 여기가. 그래서 무슨 동? 근동이라고 불렀죠. 니어 이스트 쓰면서 보세요. 그리고 또 무슨 동쪽이라고도 불렀어요? 중동이라고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어느 쪽에 있어요? 무슨 아시아? 서아시아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해가 뜨는 그 기원이라 그래서 오리엔트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는 바다의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고? 동부 지중해라고도 불러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세계사 교과서에 이게 막 이렇게 막 혼합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아, 이거 나오면 다 같은 표현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번 시간에 한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라는 아주 든든하고 수량이 풍부한 강이 있을 뿐더러 자, 그 강물이 넘친 그 주변 지역에서 농사가 아주 잘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산이 많이 없다 그랬죠? 여기는 다 평야지대예요. 그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지역인데, 자, 문제는, 내가 좋으면 누구도 좋아요. 남도 좋죠? 다른 나라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개방적이니까 산이 별로 없으니까 쳐들어오기도 어때요?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여기는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민족, 저민족, 저국가, 저왕조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전쟁을 치르고 했던 곳이 여기라 그랬죠? 전쟁이 많아서 여러 나라들이 잘 나가고 망하고가 반복됐던 곳이다. 자,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왕조가 교체되다가 기원전 16세기 무렵부터 이 지역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제 역사 공동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예전에 하티라고 불렸어요. 하티라고 불렸던 히타이트가 있어요. 어디라고 네 글자? 히타이트. 히타이트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꽤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제 무기를 잘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전차를 잘 활용했어요. 전차, 그러니까 그 말 두 마리 이상,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그 뒤에 마차 같은 거 달고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 바퀴에다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걸 달기도 하고 아무튼 전투에 유리하게끔 만든 마차를 전차라고 불러요. 말을 잘 다뤘던 히타이트. 자, 그리고 여기 지금 2025년에 지금은 여기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너희 혹시 시리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아래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들어봤나요? 그리고 레바논 아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글씨로 가렸는데 여기 강이 하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 강이 요단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성경에 나온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영어로 쓰면 요르단강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느 나라가 있다?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 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지금 요 일대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니키아는 이게 그냥 말 자체가 시리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의 나라 페니키아가 있었어요. 페니키아는 지금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랑 여기 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예요. 네. 무역하려면은 뭐 사고 팔았는지 기록해야 되죠. 일찍부터 문자를 썼는데 그 문자를 표음 문자라고 불러요. 표음 문자 중에 대표적인 문자 이렇게 쓴 문자가 있었는데 이거 뭘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쵸? 이 표음 문자가 훗날 뭐의 기원이 된다? 알파벳의 기원이 돼요. 페니키아인들이 무역할 때 썼던 이 표음 문자가 뭐의 기원이 된다고 영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역할 때 어, 여러 물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물건들을 어딘가에다가 보관하고 저장하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역을 할 때 무역 많이 하는 장소에다가 자기들 그 물건들 저장하고 상거래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곳이에요. 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건설했던 식민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카르타고. 뜻은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카르타고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거든요. 그 여자 이름이 디도라는 여자예요. 자, 이 디도가 자, 이 뭐 앞에 얘기를 하면 좀 기니까 자, 천신만고 끝에 여기 카르타고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카르타고에 정착했을 때 여기 카르타고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이 이 디도한테 선물처럼 땅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 땅을 줄 때 얼마만큼을 줄지를 이제 디도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디도가 그 소가죽, 예, 소가죽으로 이게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땅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죽이라 해봤자 소 한 마리 잡아서 소가죽 해봤자 그 크기가 얼마 돼야 안 돼요. 여기 요만큼도 안 되겠죠. 자, 근데 디도가 머리를 썼죠. 어떻게 했을까요, 소가죽을? 그쵸. 소가죽을 얇게 자르죠. 실처럼. 근데 그 소가죽이 꽤 큰데 그걸 얇게 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긴 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실로 이렇게 이 최대한 넓은 영역을 이렇게 둘러쌌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가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새로운 도시, 카르타고라는 도시예요. 네. 디도. 네. 얼마큼 표지했어요? 그거는 뭐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다만 넓은 영역을 차지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카르타고가 잘 나갈 때,
기원 전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430만 명이었어요. 지금 430만 명이면 지금 부산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살았다는 거죠. 그 카르타고는 나중에 야, 우리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 어딜까요? 여기거든요, 여기. 시칠리아라는 섬이. 나중에 요 시칠리아를 놓고 카르타고가 이 로마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이 로마라는 나라랑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을 누가 차지할 건가지를 놓고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도 부르지만 이렇게도 불러요.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죠.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 누가 이길까요? 로마 대 카르타고. 로마가 승리하죠.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너뜨리죠. 세 번에 걸친 120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시칠리아와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이 포에니가 라틴어로 뭐를 의미하냐면 페니키아를 의미해요. 자, 아까 카르타고가 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하려고 만든 도시가 카르타고라고 했죠? 네. 근데 페니키아는 이제 카르타고 만든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망하는데 그 카르타고가 워낙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고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페니키아가 망했지만 그 카르타고는 여전히 잘 나가고 그 번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로마 카르타고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도 한다? 포에니 전쟁. 그 포에니 전쟁에서 포에니는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지금 히타이트의 그 무장한 철기를 든 이제 그 병사들이고, 네.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상대로 무역을 했다는 거. 표문자를 썼고, 카르타고란 도시를 건설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헤브라이라는 나라 이제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여기 지도에서 그 히타이트, 페니키아, 그 다음을 헤브라이가 있었는데, 이 헤브라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유대인. 자, 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라는 종교였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주로 그 종교를 믿을 때 신이 하나였어요, 여럿이었어요. 다신교를 믿었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 서로 다른 신들을 지구라트라는 신전에서 각기 다르게 모셨는데, 이 유대인만큼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딱 하나의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에서 믿었던 유일신은 야훼라고 불렸어요. 뭐라고 불렸다고요? 야훼. 이 야훼를 이제 다르게 부르면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들어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봤겠죠. 자, 이런 독특한 종교가 있었고, 이들이 쓰는 언어는 얘네들이 세웠던 나라가 지금 헤브라이라고 했죠? 헤브라이어라고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히브리어. 이들이 썼던 언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였어요. 진영이도 적으면서 보세요. 네. 자, 히브리어, 헤브라이어죠. 자, 이 헤브라이 왕국, 여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은 뭐 아담 들어봤죠? 하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하와 그냥 혼자 따먹었어요? 맞아요. 뱀이 꼬셨죠, 하와를. 그래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남편이었던 누구한테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되죠. 그리고서는 원래는 영생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로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또 누구를 낳고 뭐 카인과 아벨 뭐 그런 얘기들 나오죠, 성경에.
그리고 이들의 시족격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나가죠. 그죠? 그러다가 자, 이들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선으로 한국으로 치면 단군이라고 친다면 네. 이제 뭐 주몽이나 혁거세나 그런 격에 해당하는 인물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모세 들어봤죠? 네, 십계명 그쵸? 네. 똑똑해요, 지영이. 자, 이 모세가 이 헤브라이 여기 유대인들을 잘 이끌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 탐나는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지도에는 잘려 있지만 북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란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이집트를 뭐라고 불렀냐면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애굽. 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요.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죠. 예, 400년. 맞아요. 오, 진영이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달리다가 모세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집트를 탈출하죠. 자, 탈출하는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디로 탈출해요? 바다를 가르고 탈출을 하죠. 자, 이 바다는 무슨 바다? 홍, 네. 홍해라는 바다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죠.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역을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가나안이라고 표현해놨죠. 자, 거기서 가나안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랑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젖이 흐른다는 거는 여기서 뭘 했다? 목축을 했던 곳이고, 꿀이 흘렀다는 거는 벌을 키웠다는 거죠. 양봉을 하는 실제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이란 곳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제 낙원 같은 곳이었는데 문제는 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를 비우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여기 다른 사람들이 더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말로 지금 쓰면 뭐예요, 이거?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블레셋 사람들이랑 기원전 10세기거든요?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이거? 기원전 10세기면 1000년 거꾸로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2025년이고. 3000년 전 얘기죠? 이 3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지금 이 시간에도 총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자,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죠. 네. 자, 유대인에서는 골리앗을 맞서 싸울 장군이 없었는데 용감한 양치기가 있었죠. 이 양치기가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쓰는데 다윗이었죠. 네.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양축. 목축도 네, 양치기 맞죠? 또 돌팔매질 잘했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수근같이 작은 애가 서장훈의 머리통을 깬 거죠. 돌팔매로. 그쵸? 자, 그래서 돌팔매를 맞은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이제 거의 반 죽음이 돼 있는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랐죠. 자,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면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어린 아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죠.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 내렸어요? 그 아기에서 잡아당겨서 먼저 네. 잡아당겨서 가진 사람이 네,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 그랬죠. 자, 그런데 자, 그 아이의 친엄마가 저 여인 주라 그랬죠. 솔로몬이 네, 친엄마를 그렇게 해서 구별해내게 되죠. 네.
자, 아무튼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 자, 근데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뛰어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됐다가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한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다 그랬죠. 자,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저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 줄 출애굽기가 있죠. 그쵸? 출애굽기가 뭔 뜻이에요? 출이 탈출하다. 엑소더스예요. 애굽은 이집트의 이집트.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곳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홍해 얘기 좀 해볼까요? 홍해는 왜 빨개요? 홍해가 붉은 홍자거든. 붉은 목 잘라내. 네, 맞아요. 저 그 그리스에 아르고스라는 조그만 폴리스가 있었는데 거기 왕이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이었죠. 그 아크리시오스가 다나에라는 딸이 있었죠. 근데 아크리시오스가 신탁을 받아봤더니 그 다나에가 낳은 아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에를 청동탑에 가뒀죠. 자, 그랬더니 제우스가 다나에를 불쌍하게 보고 이렇게 좀 쓱 봤는데 다나에가 어땠어요? 예뻤죠. 그래서 제우스가 황금 비로 변해가지고 그 청동탑 안에 스며들어서 다나에한테 왔죠. 다나에와 청동탑에 갇힌 다나에와 제우스가 사랑을 나눴고 다나에가 임신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페르세우스죠. 자, 페르세우스는 그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크리시우스가 페르세우스를 멀리했죠. 그래서 자기 딸 다나에랑 그 페르세우스를 상자에다가 가둔 다음에 바다에다 버렸죠. 네. 그랬더니 그 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웬 그 섬 해안가에 도착을 하죠. 자, 당시 딕티스라는 어부가 이 배에 있는 상자를 이제 꺼내서 열어봤더니 웬 여자랑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딕티스가 그 다나에랑 저기 페르세스를 잘 키워줬죠. 근데 딕티스의 형이 그 나라의 왕이었죠. 폴리덱테스라는 그 왕이 어땠어? 그 어떻게 했어요? 다나에를 보고 반해가지고 다나에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했죠. 근데 다나의 아들이었던 누구? 페르세우스가 있으니까 이 다나엘을 어떻게 찝적거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덱테스 왕이 페르세우스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죠.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얻었죠. 자, 근데 메두사의 얼굴은 눈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돌로 변하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다음에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그죠? 장에다 갖고 다니죠. 그리고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꺼내서 보여주죠. 네. 자, 그러던 페르세우스인데, 페르세우스가 이집트 아래 에티오피아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근데 우리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죠. 이 에티오피아의 왕이 이제 그 케페우스라는 왕이었고, 왕비는 카시오페라는 왕비였죠. 들어봤어요? 네, 별자리가 있죠. 자,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안드로메다였죠. 들어봤어요? 네. 자, 근데 당시 이 그 에티오피아 왕국을 괴롭히는 바다 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 괴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었는데, 자, 신탁을 받아봤더니 안드로메다, 그러니까 공주를 이제 제물로 바치면은 바다 괴물한테 이 바다 괴물이 더 이상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시오페아 왕비가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 여기 아빠 케페우스랑 카시오페아가 그 안드로메다를 바다 괴물이 올 만한 곳에다가 이제 묶어놨죠. 자, 그런데 페르세우스가 그 헤르메스가 준 신발, 탈라리아라는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보니까 안드로메다가 불쌍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제물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얼른 안드로메다한테 가가지고 그 밧줄을 풀어주고 안드로메다를 잡아먹으러 온 바다 괴물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그 바다 괴물의 피가 그 바다에 흥건하게 퍼졌다 그래서 이 바다는 그때부터 붉은 바다, 무슨 바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홍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아무튼 이 헤브라이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네. 자, 그 여러 나라들이 마침내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이 나라가 어느 나라다? 따라 읽어봐. 아시리아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요. 히타이트처럼 강력한 철기, 전차를 이용해서 이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아시리아다.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네.